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 경제 해설을 맡은 박봄입니다. 3월 학력평가 앞두고 굉장히 부담이 심했죠. 3월 학력평가 전까지는 경제 1회 독을 해서 진짜 시험처럼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압박감, 그리고 주변에서 첫 번째 시험이 다 중요하대 라고 하니까 거기서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접어버리셔야 돼요. 자, 얘를 잘 활용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토대,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제 선택하고 잘했다는 생각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국영수를 준비할 때, 공부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수학은 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경제는 어때요?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뒤처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와, 경제 할 만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어렵고 골탕 먹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앞으로 수능과 같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핵심 개념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실수를 하거나 혹시 잊어버려서 틀린 것들이 있더라도 아, 그래도 다시 풀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진짜 이 시험 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몇 등급 받았어, 뭐 실수했어,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진짜 꼼꼼하게 풀어볼 거예요.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얘를 꼼꼼히 다시 한번 분석하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쉬우니까 이거 알았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해설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처럼 꼼꼼히 한번 풀어보는 거야.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자, 여기서 체크할 거 두 가지입니다. 화폐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경제순환 모형 어때? 진짜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릴 만큼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경제를 했고 3학년 들어서 아니면 재수하면서 얘를 처음 선택을 했으면 얘도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어. 나중엔 진짜 쉬운 문제지만, 그래서 스스로 그려보려고 하셔야 되고, 화폐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그럼 가는 당연히 뭐겠어? 생산물 시장입니다. 생산물 시장. 민간 경제 순환 모형이야. 민간 경제 순환 모형이니까 가계와 기업이 나오는 거죠. 민간 부문. 그래서 A, B는 가계나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의 흐름? 화폐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 생산 요소 시장, 즉 다시 말해서 노동, 토지, 자본,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쫙 받아요. 그 대가가 뭐예요? 노동을 제공한 대가, 여기 화폐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임금, 지대, 이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B 입장에서 소득이 됩니다. B가 어디겠어? 맞아, 가계야, 가계. 그래서 가계는 생산 요소라고 하는 실물을 공급하고 얘 화폐 흐름으로 얘를 받아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이래. 생산물, 재화나 서비스를 실물을 가져오고, 그렇죠. 실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대가로 화폐가 갑니다. 그럼 이걸 가계 입장에서 뭐예요? 소비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A가 뭐다? 기업이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찾고 쉬운 문제여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탄탄히 기본,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노동은 어디서 거래되는 거야? 생산 요소지. 그치? 가에서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틀렸어. 그래서 두 번째, A는 뭐가 돼요? 생산 요소 시장에, 아니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생산 요소를 사는 수요자가 되는 거죠. 틀렸고, B는 가계니까 얘는 효용 극대화, 소비를 통해서 만족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요, 그치,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쓸 수 있는 건 다 써봐야 돼. 처음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입니다. 3번.
네,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저축하여 받은 이자는 어디? 그렇지, 여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임금, 이자, 지대에 해당이 되고 기억은 소비 지출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소비 지출은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가장 마지막이죠. 15, 수능 특강 15, 개념물리학 15, 15번째 주제, 5단원의 가장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뭐 물어보고 있어요? 뭐 물어보고 있어요? 금융상품, 금융상품. 정말 빠짐없이 물어보고 있고,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얘네 셋이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 얘 요구불예금은 이자 수익이죠. 크진 않지만 이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시세 차익.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라고 하는 시세 차익. 그래서 공통점입니다. 다만 누구만 주식만 주주로서 이익이 나면 배당금,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채권하고 예금의 공통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자. 그렇지, 이자 수익. 자, 얘 그래서 이자 수익. 이렇게. 이 색깔 쓰면 안 되겠다.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채권과 이자의 채권과 요구불 예금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자 수익, 얘네들이 시세 차익, 배당 수익은 누구다? 주식이다.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진짜 이번 3월은요. 정말 기본 알고 있느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도 암기해두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기억 아니죠? 주식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받는 건 예금이겠지, 당연히. 따라서 뭐다? 기억. 들렸고요. 니은은 디귿과 달리가 아니지? 그치, 공통점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있는 상품,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채권도 만기가 존재해요. 채권은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증서야. 따라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만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 만기가 있죠. 그쵸? 그래서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500만 원이다.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이자 수익. 얘랑 얘네. 그렇지. 따라서 얼마야? 700만 원. 정답은 여러분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각국의 X제 가격별 공급량과 수요량의 일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X제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각국 정부는 X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X제 시장 가격 상한을 2만 원으로 설정하는,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야?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형 가격부터 찾아봐야지.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15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거래량은 15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쓰고요. 그 다음에 수량 씁니다. 수요선, 그렇죠? 수요곡선, 고구곡선. 둘이 만나는 곳에서 3만 원, 그리고 1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부가 가격 상한을 2만 원으로 설정하는, 그리고 더 쉽게 알려줬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균형 가격보다 어때? 낮은 수준에서 2만 원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가격제? 최고 가격제잖아.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 현재 뭐에서 높아서 그거 다 맞아 떨어지죠.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 현재 높아서 그거보다 낮게 소비자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너무 좋거든. 그래서 수요자는 몇 개 해요? 자, 2만 원일 때, 자, 보세요. 수요량이 20개입니다. 20개. 그쵸? 20개. 이렇게 되죠. 근데, 수요량 여기 20개. 근데 공급량은요?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뭐가 발생해? 1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다 그린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재 균형 거래량은 몇 개야? 15개이지.
그치? 이거 두 개 더해갖고 30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기업을 시행하면 판매 수입은, 여러분 판매 수입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을 수행하게 되면 가격은 얼마가 돼? 2만 원이 됩니다. 수량은 몇 개? 아무리 20개를 사고 싶어도 몇 개까지만 10개까지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만 원 10개 하니까 2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기업을 시행하게 되면 초과 수요 10개. 정답 몇 번? 3번. 할만하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시행하면 공급량은 기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15개에서 10개로 5개만큼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기업을 시행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되죠? 그죠? 잉여가 이렇게 가격 규제 정책과 같이 한 세트로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오는 추세입니다. 단독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가격 규제 정책과 잉여에 대해서 같이 묻는 문제예요. 네, 잉여 어떻게 될까? 어떻게 계산해요?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봐도 여기야. 그 이전에는 어디였는데? 자, 이렇게 큰 삼각형이었는데. 당연합니다. 뭐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떨어지면 좋을 일이 없어. 가격 떨어졌죠? 거래량도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좋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이 문제를 보면 수능 특강에 있는 실전 문제들보다도 더 평이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 보면서 가격 규제 정책 최고 가격제 떠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잉여 계산할 수 있는지, 잉여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는 형성평가에 대한 학생의 답안과 교사의 채점 결과인데, 자,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유형에 대한 문제구나. 얘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A의 발생 요인을 4가지 쓰라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A인지 모르는데 학생 답안에 보니까 순수출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야. 총수요 증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뭐였지? 총수요를 구성하는 게 총 사려는 마음. 가게가 사려는 마음, 소비 지출. 기업이 사려는 마음, 투자 지출, 지출 빼고 쓸게요. 정부가 사려는 마음, 정부 지출. 해외에서 사려는 마음이 수출인데 수입을 빼가지고 순수출 이랬어요. 자, 그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려면 총수요가 증대돼서 얘가 증대되거나 얘가 증대되거나 얘가 증대되거나 얘가 증대되면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순수출 증가라고 했으니까 어느 요인을 쓴 거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 요인을 쓴 거예요. 생산비 상승은 뭐 때문이지? 비용 인상이잖아. 따라서 이건 비용 인상을 썼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지출 어떤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그치? 그러면 수요 견인입니다. 수요 견인 2개 쓰고 비용 인상 하나 썼거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학생이 쓴 발생 요인 1개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인데 3점 맞았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비용 인상일 수가 없는 거지. 여기가 비용 인상이더라도 3점이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 첫 번째 거 맞았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가 맞은 거야.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요인 얘네들 중에 하나. 그럼 남은 거, 소비 지출 증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A는 화폐 구매력의 증가 요인이다. 이 구매력 제가 선지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둘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뭐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막 돈 뭉탱이를 들고 다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화폐 가치가 물가 상승, 화폐 가치 떨어진 거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사과 3개 사 먹다가 이제 1개 사 먹게 되는 거야. 사과가 10,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그래서 화폐가 가진 구매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억은 리을과 달리 실질 GDP의 감소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두 개 다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가 뭐예요? 물가. 여기 물가 쓰고 여기가 실질 GDP. 물가 쓰고 실질 GDP. 왜 여기 겹쳐서 쓰느라고 여러분 잘 안 보이겠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수요가 오른쪽으로 가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죠. 그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에요. 둘 다 인플레이션이야. 그런데 기업과 달리 니은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야? 실질 GDP의 감소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이 아니라 니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실질 GDP의 감소를 동반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죠? 얘는 어때? 실질 GDP 증가해요. 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본을 묻는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그냥 문제를 형태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결국 환율 변동과 화폐 가치, 제가 이거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달러화 대비, 외국 화폐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거. 얘를 뭐라고 하지? 그렇지. 얘가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환율 상승. 자, 같은 말로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돈의 가치,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원화 가치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떨어지는 것이다. 왜?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을 1달러랑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 1달러를 안 바꿔주잖아. 그래서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5% 오르고 3% 오르고 막 계산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유리한 또는 불리한 점, 네, 그거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원화 가치 오른 겁니다. 전년 대비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건 환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환율 하락입니다. 환율 하락. 자, 여기 T 플러스 1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또 올랐어. 그러면 전년 대비 또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네요. 전년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2년은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 한 거야, 이게. 이게 다야. 자, 보도록 할게요. T년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야.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는 어때? 좋지. 환율이 하락했잖아. 2,000원 하다가 1달러 바꿔주면 1,000원만 보내도 되는 거잖아. 반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라고 해야지 맞겠죠. 그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 환율 하락했어요. 한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자, 생각해봐. 1달러 갚는데 2,000원 들었다가 환율 하락한 거야. 1,000원만 준비해서 갚으면 돼. 외채 상환 부담 어떻게 되죠? 감소했죠? 정답 2번입니다. 처음엔 막 써놓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주 풀잖아요. 그럼 이것도 금방 바로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 연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T 플러스 1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자, 이것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예전에 비해서 달러화 표시상으로 우리 상품, 우리 뭐 옷이 있는데 이것도 싸게 달러화로 매겨져.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자, 수출 언제 잘 되지? 그렇죠. 환율 상승할 때 잘 됩니다. 환율 상승할 때 잘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우리 상품이 있잖아. 2,000원짜리. 예전에는 얼마? 2달러로 표시돼서 나갔을 거야. 근데 지금요 1달러로 표시돼서 나가는 거야. 바로 이 얘기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는 건 바로 어떨 때? 환율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할 때 바로 연결해서 수출 굿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수출 잘 돼. 여기까지 제가 연결해서 암기하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보자마자 어때? 달러화 표시 가격이 떨어졌어? 수출 잘 되는 거네? 수출 잘 될 때는 환율 상승할 때잖아. 근데 이거 환율 하락이잖아요. 따라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전년에 비해서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가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이때는. 예. 들렸고요. 그 다음에 T+2년에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환율 상승. 미국인이 한국에 옵니다. 좋지. 1달러 가지고 왔는데 1,000원 했는데 이제 2,000원으로 바꿔주잖아. 환율 상승했을 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여행 오기 좋습니다. 따라서 증가였다라고 하는 거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볼게요. T+2년에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떨 때요? 환율 상승할 때야. 미국 상품에 대해서 대금 1달러 할 때 1,000원으로 대금 지급하면 되는데 이제 2,000원으로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진짜 얘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얘가 간단한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 연관제 관계를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5번 문제처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문제에 보면 X제의 공급 감소에 따른 Y제와 Z제의 시장 균형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Y제하고 Z제는 X제와 연관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럼 볼게. X제의 공급 감소. 자, X제 공급 감소하면 X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X제의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X제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Y제와 Z제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연관제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제와의 가격과 다른 제와의 수요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요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Z제의 균형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Z제의 수요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Z제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Z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 그래서 균형 가격 상승했으므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한제와의 가격과 Y제의 수요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 얘 수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뭘 보면 돼? 균형 거래량 감소를 보면 되지. 그치? 자, 요쪽으로 왼쪽으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 거죠. 따라서 얘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네.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했어. 근데 Y제는 같이 얘 안 사. 얘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 같이 안 사. 어떤 걸까? 그렇지, 돼지고기 가격이 막 올랐어요. 함께 먹는 상추 잘 안 사. 그렇지, 얘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보완제가 되는 것이고 자, 돼지고기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 닭고기 사 먹는 거야. 얘가 바로 뭐야? 대체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얘 수요 감소했으니까 이쪽으로 갔잖아요.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하락. 여기 써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 이렇게 증가한 것이잖아요. 여기 수요 증가했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죠. 균형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진짜 자주 출제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X제의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으로 인한 X제 공급 감소로 인한 X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공급 감소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지 당연히. 틀렸죠. 기역으로 인한 Y제 판매 수입.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입. Y제 판매 수입 봐볼까요? 어디야? 이 노란색이지. 원래 어디였다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어? 원래 이 하얀색이었다. 판매 수입 P 곱하기 Q잖아.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몇 번? 4번이죠.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Z제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X제의 대체제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네.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진짜 중요한 거야.
3단원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야. 국민소득을 생산 측면에서 하거나, 자, 여기 나와 있는 분배 측면에서 하거나, 지출 측면에서 하거나, 어떻다? 같다. 이거야. 이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분배 측면에서 여기 숫자 다 나와 있어. 그럼 여기랑 같겠네.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20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20이야. 그러면 지출 측면에서 해도 420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 숫자 다 있네요. 여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0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T년의 지출 측면에서 한 거나 분배 측면에서 한 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었죠? 그쵸?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기억은 얼마가 되냐면 110이어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가볼게요. 1번. 기업의 생산 설비 확대는 가의 감소 요인이다. 아, 자, 가 뭐 들어갈까? 자, 분배 측면에서 실질 GDP 하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더하는 것이고, 지출 측면에서 하면 지출 측면. 가계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기업이 생산 설비를 확대해요. 그럼 투자 지출이 증가하는 거지 뭐. 그쵸? 네, 틀렸고요. 기억은 니은의 2배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야. 경제 성장률을 뭐라고 했지? 경제 성장률 완전 중요하죠. 실질 GDP의 증가율. 그래서 전년도 실질 GDP분의 전년도 실질 GDP 400분의 전금전이라고 했어요. 금년도 빼기 전년도. 그럼 얼마야? 20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원래 400이었는데 420으로 20만큼 증가했어. 그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원래 400이었는데 420으로 2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와요? 5% 나오게 되죠.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선지가 저는 4번 선지라고 봅니다. T 플러스 1년에 자, T 플러스 1년에 수출액은 T년에 비해서 10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액 어디 보면 될까? 순수출 보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 10억 달러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안 됩니다. 수출액은 알 수가 없죠. 왜? 이게 순수출이 뭐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액수만 써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임인데 수출액이 500이고 수입액이 450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이래서 50만큼 됐고 이때는요? 이때는 수출액이 450인데 수입액이 390인 거야. 그래서 60만큼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수출액이 줄었을 수도 있어.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예를 한 거야. 이게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값만 보고 10억 달러 증가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실질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T년과 T 플러스 1년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실질 GDP 얼마? 400에서 소비 지출 얼마? 절반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도 전체 실질 GDP 얼마? 420에서 소비 지출 얼마? 절반 차지하고 있네요. 절반씩, 50%씩.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각국의 경상수지. 그래서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항목별 수치액과 지급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상수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수치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상수지를 쓸 수가 있겠네요. 상품 수지는 얼마예요? 수치액은 플러스고요. 지급액은 마이너스 된 거야.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각국 마이너스 20.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30 플러스 30.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 이게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면 각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요. 이게 각국이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야. 국제 거래는 각국과 을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 갑국 거를 했지만 을국 거를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쉬운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지. 자, 얘가 20을 줬어요. 그럼 누가 받았겠지? 을국이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30을 받았어. 그러면 을국이 30을 줬겠지. 자,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을국이 받았겠지. 플러스 10이야. 그럼 을국이 줬겠지. 이겁니다. 따라서 을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10이겠죠. 얘가 10을 받아왔으니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을국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었죠? 자, 풀어볼게요. 1번. 갑국은 해외 무상 원조. 해외 무상 원조 여러분 뭐죠? 다 알 거야. 이전이지, 그치? 이전이 포함되는 항목 플러스 10입니다. 적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갑국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 너무 중요합니다. 배당금 어디예요? 본원소득수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에요. 흑자이다. 틀렸습니다. 을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료. 너무 중요합니다. 얘도 진짜 많이. 서비스 수지. 을국입니다. 을국. 자, 여러분, 을국입니다. 을국의 서비스 수지. 마이너스 30. 그쵸? 적자이다. 정답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을국의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외화 지급액이 수치액보다 많다. 자, 을국의 외화 지급액이 수치액보다 많다는 것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상품 수지에서. 을국의 상품 수지 볼까요? 을국은 상품의 외화 지급,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지급액이 마이너스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액이 플러스죠. 그쵸? 지급액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때? 플러스잖아. 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경상수지는 통화량 증가 요인이에요? 경상수지 어떤데? 적자. 나간 돈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예.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자료는 경제 퀴즈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체제야. 경제체제 문제 진짜 꼭 나오죠. 그리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지. 쉽거든.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경제체제랑 시장경제체제 묻는구나 라고 하는 거 표시해 두고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질문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 자, 여기 2점 1점, 얘가 중요하겠지. 그치? 보겠습니다. A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가?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인데? 뭐가 시장경제체제인지 계획경제체제인지 아직 모르잖아. 근데 자, 여기가 완전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자,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답변 무조건 정답 뭐예요? 그렇지, 아니오지. 왜? 계획경제체제건 시장경제체제건 경제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리고 이 경제 문제에 따른 해결 방식을 정부 계획에 맡기느냐, 시장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계획경제체제건 시장경제체제건 이게 발생합니다. 달리 발생하는가 해서 이해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알겠네. 자, 얘 2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았고, 자, 이게 맞은 거지. 그치? 얘가 맞았으니까 이거 아니오가 틀렸죠? 그럼 여기 아니오니까 여기 아니오가 맞았겠네요. 자, 얘 1점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틀렸겠네. 그치? 여기 틀렸겠어. 얘 여기 뭐 써서? 얘 써가지고 틀렸겠죠. 그렇지? 자, 이제 계획경제체제인지 시장경제체제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니까 네, 이거 뭐야? 시장경제체제. B가 계획경제체제다 라고 하시면 되고 B에서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가? 경제적 유인이 강조되는 건 A, 시장경제체제죠. 다 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죠? A에서는 그치,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합니다. 정답 2번. 그래서 여기만 찾으면 진짜 쉬운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B에서는 원칙, 자, 누구랑 짝꿍이에요?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 했어?
생산수단의 소유가 자본주의가 여기 사적 소유가 가능하면 자본주의, 국공유면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A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모두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틀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계획에 따라서 하면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고 시장에 맡겨두어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야? 이거 2개 나와 있네. 공급 곡선이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 문제인데 어떤 게 사적 비용이고 어떤 게 사회적 비용이냐에 따라서 외부 경제일 수도 있고 외부 불경제일 수도 있는 거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시장 상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D가 얘가 수요선이에요. 그리고 S1과 S2는 각각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곡선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곡선 중에 하나가 됩니다. XZ 시장에 자 이제 나왔네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야.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효과 가운데서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대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여러분 뭐죠? 너무 많이 생산한 거지. 그치? 여기 기본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과다 생산에서 문제인 거야. 그럼 여러분 왜 과다 생산해? 여러분이 생산한다고 할 때는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는데 비용이 어떠니까 많이 생산하겠어요? 적게 드니까.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자, 요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들어라고 하는 거.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사적 비용선일까? 자, 비용이 적게 들면 더 오른쪽으로 가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생산 기술이 발달하거나 비용이 적게 들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S2가 사적 비용이 되고요. S1이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이거 진짜 기본 개념 그대로 문제로 만든 거야. 여기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단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차근차근 해서 딱 찾아낼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사적 비용선하고 만나는, 수요선하고 만나는 이 육식이 뭐야? 현재의 시장 거래량입니다. 현재의 시장 거래량이에요. 그리고요, 사회적 선하고 여기 만나는 여기가 뭐야? 최적 거래량이야. 최적 거래량. 그래서 자, 최적 수준보다 어때? 많이, 과다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지. 사회적 비용선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 세금을 부과하는 거. 얼마? 자, 이 간격만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2만 원만큼이야. 세금 얼마다? 2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세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분석한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지. 적으니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다하는 거야. 틀렸습니다. 기업 실시 이전의 시장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의 시장 거래량 5만 원 60개입니다. 5만 원 60개. 5, 6, 300. 300만 원. 그쵸, 300만 원. 맞네요. 네, 판매 수입 뭐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 실시되기 이전이에요. 사적 비용선하고 만나는데. 그 다음에 기업 실시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을까? 그치. 왜? 자, 기업을 실시하면서 세금을 매기니까 S1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기존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가격 올라갔어요. 거래량은 60개에서 40개로 거래량 줄어들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없잖아. 감소하였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기역 실시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자, 기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한 조세 수입이에요. 생산자에게 한 개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을 실시하면 몇 개 생산해? 40개 생산합니다. 40개 생산하고요. 한 개당 얼마? 2만 원씩이 되는 거지. 따라서 80만 원이죠. 그쵸? 12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11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진짜 기본 문제다. 밤길을 비추는 가로등. 개념원리 수특에서 막 말씀드렸어요. 보면 여기 있네요. 이용자가 늘어도 밝기가 약해지지 않아요. 같이 써도 내게 줄어들지 않아. 경합하지 않아. 이게 뭐다? 비경합성. 되는 것이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해? 비용 내지 않아도 너 못해. 이렇게 안 해. 배제 안 해. 비배제성.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화를 뭐라고 해? 공공재. 끝났네요. 풀어보겠습니다. 경합성을 갖지 않습니다. 예. 배제성을 갖지 않는다. 비배제성. 맞죠? 그래서 돈 안 낸 사람도 이용해요. 무임승차의 문제.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어때? 적게 생산이 돼서 공공이 맡아서 하게 되는 거지. 시장 실패 유형입니다.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요. 절대 빠지지 않는 문제야. 이런 문제부터 연습해야 돼. 이거 어렵게 내려면 훨씬 더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휴대전화 A, B가 있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표는 A, B의 가격과 가격이 뭐예요? 명시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 그리고 편익 암묵적 비용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 뭐라고 해? 그치.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건데 순편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합한 것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순편익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편익 빼기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 합친 거잖아.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암묵적 비용이 150, 여기 90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90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뭐예요? B를 선택함으로써 놓친 A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게 200만큼 기쁜데 110만큼 들이더라고 돈을. 그럼 90만큼 기뻐. 이게 A를 선택했을 때 기쁨입니다. B를 선택하면 이걸 놓치거든. 그래서 여기 암묵적 비용이 여기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자, 여기 150이 나왔다는 건 가가 얼마인지를 알겠지? A를 선택함으로써 놓친 겁니다. 자,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250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250만큼 기쁜데 100을 들이더라고. 그래서 150만큼의 기쁨을 얘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다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편익 200에서 기회비용 얼마야? 자, 얘랑 더한 겁니다. 그치? 명시랑 암묵을 더한 게 기회비용이야. 따라서 두 개 260을 빼니까 여기 순편익이 마이너스 6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요. 자, 편익 얼마예요? 여기 250에서 두 개 더한 거 190을 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두 개 더한 게 190이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 60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그래서 여기 순편익 양의 값. B를 선택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얼마다? 25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기역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려해야지. 자, 기회비용 안에 명시 암묵 들어가니까 틀렸습니다. B 선택의 기회비용은 A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자, B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190. A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260입니다. 그쵸? 따라서 더 작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잖아. 순편익에서 기회비용.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값은 B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B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B의 가격이 130만 원이 되어도 값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자, 지금 현재 B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놔두고. 자,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로 바꿔보냐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B의 가격이 130만 원이래. 자, 이게 아니라 여기가 130이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0은 바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자, 편익이 변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편익 250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암묵적 비용은 어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쵸? 120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편익이 얼마예요? 200입니다. 200에서 기회비용 이렇게 더한 거.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230입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0. 여기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여기 플러스 나온 거 되는 거죠. 그래서 250에서 자, 여기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20이지. 그치? 그래서 하면 플러스 30입니다. 그래서 순편익이 어때요? 양의 값을 갖는 거 여전히 B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변함이 없다.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적용해서 연습하셔야 되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개념 공부하고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는데 얘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어요. 물론 뭐 약간의 산수죠. 5개까지만 A기업이 생산을 하고요. 일정한 시장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 총비용,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가 뭐예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윤 어떻게 구하죠? 이윤? 총수입에서, 자, 이거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죠. 그쵸? 이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이 식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총 비용만 나와 있어요. 60달러, 90달러 이렇게 총 비용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자면 갑자기 머리가 확 아파져. 근데 이 공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완전 쉬워지죠. 자, 보겠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식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총 수입은 얘 넘겨볼게요. 총 비용 이렇게 넘기지. 총 비용하고 이윤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수입이 있다면 총수입의 이윤이 40%를 차지하고 있대. 그러면 총수입의 총비용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총비용 나와 있고요. 총수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총수입을 여기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입의 60%가 60달러래. 그럼 총수입이 얼마겠어? 100달러라는 거지. 그치? 그럼 총수입이 100달러가 됩니다. 100달러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총수입 100달러. 그 다음에 이윤 40달러, 총비용 60달러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여기 40%래요. 40%. 그러면 총비용은 60%겠지. 자, 얼마에 60% 하면 240 됩니까? 그렇죠. 400에 60% 하면 4,6에 24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400에 40% 이윤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윤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윤 노란색으로. 400에 40% 160이 이윤이 되죠. 그래서 400에서 240 빼면 160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얼마예요? 28%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총비용은 얼마? 72%야. 72%. 그러면 총수입이 얼마면 돼? 500이면 됩니다. 500에 0.72 곱하면 360 하고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윤은 얼마가 된다? 500에 28% 내지는 500에서 360 뺍니다. 14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기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봐봐. 총수입이 100이야. 400이야. 500이야. 그렇지. 가격이 일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이 얼마겠어? 그렇죠. 가격이 100달러인 거지. 100달러에 한 개, 100. 4개, 400, 5개, 500이야.
이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얼마겠어? 총 수입이 200달러고 했고요. 자 여기는요? 300달러일 거야. 구했어. 자 그리고요. 300에 90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300이래. 200에 90만큼이 바로 총 비용이 차지하는 거야. 그럼 몇 퍼센트야? 45%지. 그치? 그럼 얘는 55%겠죠. 예, 55%.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55%가 되는 것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이윤 얼마? 110입니다. 이거잖아. 그래서 200에 110이 차지하는 거 5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00에 150이 차지하는 거 얼마예요? 자, 그렇죠. 여기 50%입니다. 그럼 이윤이 차지하는 것도 50%겠네. 그렇죠? 따라서 여기 50%입니다. 300에서 150 뺀 나머지 얼마? 150이 이윤입니다. 끝. 자, 요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파악하는 거, 일정한 시장 가격 찾아내는 거 처음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 문제 가운데서 13번 문제가 가장 난도가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시장 가격 얼마다? 100달러여야 합니다. 틀렸어요. 기억이 니은보다 어때요? 큽니다. 예, 틀렸어요. 생산량이 4개일 때, 총 수입 어때? 5개일 때 가장 크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윤 얼마예요? 노란색으로 쓴 거 160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릴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요? 3개에서 4개로 100이죠.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요? 150에서 비용 여기다. 여기 이거죠. 150에서 240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90이죠. 90.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갑의 2월 전체 수입의 항목별 금액하고 전체 지출의 항목별 구성 비율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출제되고 있는 14파트 5단원에. 그쵸? 그래서 자, 가계의 금융생활에 관한 것이죠. 얘를 뭐라고 해요?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얘를 뭐라고 해요? 재산소득이라고 하죠. 제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해요? 경상소득이라고 하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얘 비경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 수입은 400만 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온 거야?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예.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60만 원, 20만 원 이러면 안 돼. 그쵸? 그래서 식료품비, 의료비를 소비지출이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회보험료 같은 걸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문제에서 여기는 금액으로 나온 것이고 자, 여기는 뭐다? 비율로 나온 것.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이 재산소득의 몇 배야? 5배인데? 그쵸, 틀렸습니다. 수입에서 이전소득 없는데요? 그쵸, 무상으로 없습니다.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해볼까?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거. 전체 수입 400에서 300만큼이죠? 그쵸? 75%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라고 해도 돼요.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라고 해도 됩니다. 이 상대적인 크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이 얼마냐면 100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건 80%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고 얘는 75%잖아. 낮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료품비가 120만 원이라면 자, 얘가 120만 원이래요. 1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전체 지출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치? 전체 지출이 200만 원이구나. 200에 60% 1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00에 20% 40만 원이 의료비고 40만 원이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분 가능소득 구하라고 했어요. 처분 가능소득 어떻게 구해? 수입에서 비소비 지출 빼면 되는 거지. 수입 400이고요. 비소비 지출 40입니다. 빼서 360.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소득이 비소비 지출과 같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재산소득 여기 있어요. 60만 원.
하고 비소비 지출이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쵸? 여기가 같다면. 자, 전체 지출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 300만 원이 되어야 되겠지. 300에 20%에서 60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소비 지출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에 나머지 두 개 80% 240만 원이네. 그치? 예, 틀렸습니다. 전체 지출이 300만 원이 됩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게임 참가자 가평은 경기 과열시 물가 안정. 경기 과열시 물가 안정을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긴축 정책이라고 합니다. 긴축 정책.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걸 확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확대.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채 매각 누가 써?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공채를 팔아요. 그럼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언제 이렇게? 그렇지, 과열 시기. 그래서 긴축 정책이고요. 중앙은행이 하니까 통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 자, 그래서 얘는 물가 안정. 요거. 그래서 요거 빨간색으로 같이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이렇게. 안쪽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정부 지출 증가는 언제예요? 확대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일단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인하. 지급 준비율 낮춰줘요. 돈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 은행에 남겨두는 돈을. 이거 확대고요. 역시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거니까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세율을 인상했어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언제? 여기 과열시에. 그래서 여기가 긴축 재정정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긴축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 여기 확대 정책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따라서 BC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확대. 나머지 요 빨간색 AD가 긴축 정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장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넘기면 여기 넘겨서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여기다 써놔야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AD는 뭐냐면 긴축 해서 물가 안정 이렇게 써놓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B하고 C는 확대해서 경기 부양 이렇게 써놓고 할게요. 됐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갑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대. 그러면 A하고 여기 D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A, D를 골라야지만 2점인데 일단 A를 골라놨습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 B하고 C를 골라야 돼요. B하고 C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B 하나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얘는 D를 골라놓고 있습니다. D는 뭐냐면 긴축,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안정 카드를 하나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기억이 D인 경우는 몇 점? 물가 안정 D 딱 맞았죠. 2점이죠. 그렇죠? 두 개 다 맞았으니까. 하나당 1점이니까. 을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만약에 여기 A가 들어가요. 그럼 B 하나만 맞은 거지. 1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가 만약에 물가 안정인 경우, 자, 여기가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이면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A, D입니다. 여기 A 들어오면 D 일단 1점 확보하고 A 들어가면 최대 2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대 1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만약에 경기 부양이야. 부양이 되고 기억 디귿이 모두 B인 경우 자, 여기 B, 자, 여기 B 이렇게 됩니다. B인 경우 획득한 점수의 합은 갑이 병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B 들어가면 A 하나만 맞았어. 1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B 들어가면요. 자, 경기 부양은 B, C 들어가야 되지. 그치? B 하나만 맞았어. 그래서 얘도 1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둘의 점수가 각각 1점씩으로 같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이 모두 C인 경우라고 돼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C인 경우야.
자, 여기 C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인 경우 획득한 점수의 합은 을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BC가 되면요. BC가 되면 얘 BC. 이거 맞으니까 얘 2점이에요. 근데 여기 C가 되면 얘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1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DC예요. CD예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경기 부양이든 물가 안정이든 간에 하나씩밖에 안 맞는 거지. 그치? 따라서 누가 제일 높아? 을이 가장 높겠습니다. 정답은 5번. 어쩜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가볼게요. 쉬운 문제입니다. 예,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에 여기는 뭐 써요? 임금 써야지. 여기는요? 노동량, 고용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지? 노동 수요. 노동 수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이 생산 요소니까 얘가 기업이 수요하는 거야. 그치?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동 공급. 가게가 노동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 고용량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 설비, 인공지능 뭐 막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뭐가 감소하겠어? 아, 노동 안 사도 되겠는데, 그렇지. 노동 수요의 감소입니다. 요거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 노동시장은 좀 자주 나옵니다. 단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각국 내 유입이 증가했어요. 그럼 노동 뭐가 증가한 거야? 공급이 증가한 거지. 공급 증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기업이 사람을 막 많이 구하려고 해. 이게 뭐야? 노동 수요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기업 가보겠습니다. 기업. 가는 수요 감소 요인이다. 공급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는 수요 증가다. 맞죠? 그쵸?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수요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왼쪽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나는 공급 증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건 뭐야? 그렇죠. 균형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거래량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라고 했어.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공급 증가죠? 그 다음에 수요 증가. 이렇게 가죠. 그쵸?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용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안 나올 리가 없는 고용지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용지표 묻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함이 없다. 이런 거 반드시 잘 체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T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으로 우리 해줄까요?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가 경제활동 인구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여기도 아래도 한번 T 플러스 1년도 한번 해볼까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됐습니다. 자,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고용률이야. 고용률이 뭐였어? 15세 이상 인구 대비해서 취업자 수입니다. 그치? 따라서 얼마야? 40이었다는 거야. 자, 여기 40이었다는 거야. 40. 그 다음에 실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가 2배래. 취업자가 2배래. 그럼 실업자가 얼마야? 2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 비경제활동 인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해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해요? 15세 이상의 인구 분해. 자, 이거 진짜 고용지표들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진짜 쉬운 문제인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쵸? 근데 자, 15세 이상 인구 얼마? 100으로 잡았고 경제활동 인구 얼마예요? 60입니다. 그쵸? 따라서 얼마가 된다? 60. 경제활동 참가율 60이에요. 따라서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60이 되어야 돼. 전체는 100이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실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가 5배다라고 했어요. 자, 60. 5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10명이면 여기 50명이요. 끝난 거잖아. 자, 여기 변함이 없겠죠. 여기는 4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가 없으니까 딱 끝난 거야. 다 한 거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볼게요. 그럼 여기 고용률 얼마가 될까요? 고용률 어떻게 구해요?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100에서 취업자 50. 그러니까 여기가 5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맞네. 실업자 수는 T년이 T 플러스 1년에 그쵸. 2배입니다. 맞네. 비경제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해볼까요? 경제활동 인구 60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거 40. 근데 여기는요. 60에서 얼마? 50. 더 커졌죠. 네. T 플러스 1년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예요. 18번 문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경제할 때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얘도 거의 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명목 GDP, 실질 GDP 비교하는 거 진짜 잘 나오죠. 바로 이거야. 문제 명목 GDP와 실질 GDP입니다. 자, 경제 지표 했는데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물어봤어요. 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두고 물가 수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GDP 여기 나와 있네.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준연도 2021년이다. 이겁니다. 이거야. 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볼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돼 있어. 보기 쉽게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이 뭐라고 했어? 기준연도야. 기준연도는 여러분 어때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라고 했지. 자,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지워져서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야? 100이잖아. 그렇지? 이거 두 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 100으로 하고 여기로 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는 걸 이해를 못해. 왜냐면 선생님 여기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 얘 뭐예요? 얘 전년 대비 경제지표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요거 명목 GDP는 전년 대비해서 5% 올라서 100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 GDP는 전년 대비해서 10% 떨어져서 100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다른데요? 아니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같다라고 하는 거. 기준연도는 그의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숫자 그래서 100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지. 자, 명목 GDP 봐요. 2022년 전년 대비해서 10% 올랐어. 그럼 여기 110. 2023년 전년 대비 또 역시 10% 올랐어. 여기서 10%. 121이죠. 그렇죠. 11만큼 오른 거니까. 자, 실질 GDP예요. 전년 대비 봐 0%.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100이죠. 전년 대비 5%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5%, 1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100. 그럼 여기 110이지. 그렇지?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되냐면 대략 115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 된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에는 여기 있네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야 돼요. 자, 이거 보고 저 위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변화율이야 저건. 그래서 틀렸다. 기준연도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여러분 경제성장률이 뭐라고 했어요? 경제성장률. 너무 중요한 거.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2022년 실질 GDP의 증가율은 변화율은 0%. 그럼 경제성장률 0% 양해값 아니야. 그래서 여기랑 같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물가 수준은 2022년이 2021년보다 그렇지.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수준 측정하는 건데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고요. 전년 대비 명목 GDP의 증가액입니다. 액. 이때보다 이때 얼마? 11만큼. 이때보다 이때는 10만큼. 많다. 맞죠?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얘도 진짜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데
정말 쉽게 나와서 여러분이 대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쉽게 나와가지고 해볼게요. 그림은 티기의 자유무역을 하고 있던 각국의 XJ 시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국제가격 30달러에서 여기 이게 티기입니다. 티기.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인데 국제 가격에 무제한 수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50달러에 사겠어? 30달러에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수요량. 자, 이게 뭐예요? 공급량. 따라서 초과 수요 얼마만큼? 40만 개만큼 수입합니다. 수입하게 되는 거지. 수입량. 너무 많이 수입하는 거야. 그래서 T+1기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T+1기 상황.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량 국내에서 판매되고 국제 가격은 변함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여기 30만큼. 그쵸? 올라갔고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50만큼. 가격 올라갔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어떻게 되죠? 20만 개. 여기 초과 수요 20만 개만큼 수입량이 되겠습니다. 끝난 거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T기의 수입량은 몇 개야? 40만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T+1기의 국내 소비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국내 소비량은 50만 개지. 어떻게? 30만 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요만큼은 수입해 오니까 그래서 50만 개 수요합니다. 소비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1기의 각국 정부의 X의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10달러예요. 10달러가 관세고 모두 몇 개를 수입했어? 20만 개를 수입했어요. 따라서 얼마? 200만 달러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들렸고 XJ 국내 소비자 잉여는 T+1기가 T기보다 여러분 이거 표시 하나 많아. 가격은 어떻게 됐지? 가격은 30에서 40달러로 올라갔지? 예전에 60만 개 할 수 있었는데 50만 개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소비자 잉여 줄어들게 됩니다. 들렸죠? 그죠?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T+1기가 T기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수입은 뭐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T기에는 어때요? 가격 얼마? 30달러에 몇 개? 20만 개. 그쵸? 그래서 30달러에 20만 개만큼 팔았다가 이제 T+1기에는요. 40달러에 40달러로 이만큼 해. 그 다음에 국내에서 30만 개. 어때? 이때가 더 높지. 그치? 틀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아까 말했죠? 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되고 요 이상도.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나 할까?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XJ와 YJ만을 생산하던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하였습니다. 갑국의 교역 전후 갑국 사정만 나와 있어요. 관한 자료이고요. 생산 요소의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소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J 한 개 소비의 기회 비용이에요. XJ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YJ 2개였다가 YJ 한 개로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했던 거. 비교 우위 재화는 교역 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그렇지 커진다라고 했죠. 커진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조건을 할 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교환해 올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때? XJ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작아졌어.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갑국이 뭐야? 갑국이 YJ를 특화하고 을국이 XJ를 특화하게 되는 겁니다. 을국이 XJ를 특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볼게요. 교역 전에 XJ 하나 소비의 기회비용이 YJ 두 개면
y제 하나의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x제 2분의 1 역수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갑국의 생산 수요, 소비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y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x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교역 전에 소비량이 어떻게 되냐면 y제 50개 하고 y제 50개 하고 x제 15개 여기서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x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y제 2개를 포기한대. 자, 그러면 자 봐봐. x제 15개를 포기하면 y제를 몇 개를 더 할 수 있어? 30개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x제 하나의 기회비용이 y제 2개니까 그럼 y제 최대 몇 개 하는 거예요? 80개 했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 x제는 최대 몇 개가 됐겠어? 40개였던 거겠지. 이해되죠? 왜냐면 x제 40개 하느라고 y제 80개 포기하는 거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교역 전에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할게요. 80개, 40개. 이게 이렇게 그리는 연습 수특에서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교역 후에 보세요. x제 하나당 y제 하나가 됐대. 그 말은 뭐냐면 y제 80에 x제도 80개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교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x제 20개, x제를 20개 했을 때 y제는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 자, 1대1이야. x제 하나당 y제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x제 20개 했다는 건 y제 20개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 20개, y제 60개 점이 되는 거죠. 이게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 안에서 소비를 해왔다면 이제 교역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가능해진 거야. 1대1로 되니까. 자, 20개를 x제 20개를 했다는 것은 y제 20개를 포기했다. 그래서 60개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 60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자, 여기까지 분석하면 이제 다 한 거지. 다 한 거야. 이 분석이 중요한 거야. 자, 기억은 몇 개다? 60개이다. 맞아요. 두 번째, 각국은 y제 생산에 비교 우위 같다. 맞아요. 네, 됐고요.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은 x제 30개하고 y제 25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만약에 x제 30개를 하면요. 자, x제 30개를 해요. 15개를 여기서 늘리게 됩니다. 15개를 늘리면 몇 개를 포기해야 돼? 30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몇 개? 30개, 20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y제 20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15개, 50개에서 15개를 더 늘려야 30개가 되고 15개를 늘리려면 30개를 여기서 포기해 와야 되죠. 그럼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1개보다 작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선생님 을국을 어떻게 알아요? 자, 저 여기 있잖아. 여기. 갑국은 y제를 특화했어요. 왜? 을국보다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y제 하나의 기회비용이 x의 2분의 1이거든. 그럼 을국은 y제 하나의 기회비용이 x의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갑국이 더 작으니까 갑국이 y제 특화한 거거든. 바로 그거야. 예.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꽤 난도가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번 문제, 18번 문제, 13번 문제 이런 문제들 잘 살펴봐 주시고 첫 번째 시험 보느라고 진짜 애쓰셨습니다. 꼼꼼하게 저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굿럭 투유.